그렇습니다. 자, 뉴스가 많으니까 들어가 보죠. 어저께도 이제 서초동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 서초동 뉴스가 많았는데, 물론 이제 그 판결도 있지만, 먼저 문다혜 압수수색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격 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전격은 아닌 것 같고, 이미 뭐 네네. 다 알려진 것 같고, 그 전 남편인 서창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1월 달에 있었고요. 또 네네. 뭐 서창호 씨는 3번이나 뭐 소환을 했다고 하죠. 문다혜는 아직 소환은 안 했죠. 네네. 예, 소환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왜 눈에 들어오냐면 이 직전 기사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내외 부부의 계좌를 압수수색을 했다, 계좌를 추적했다라는 기사 이후에 이제 문다혜의 압수수색이 나온 겁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네. 일단은 그 서창호 관련해가지고 네. 2023년,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13일에 전주지검에서 네. 뭐 중기부, 그 다음에 중진공, 인사혁신처 이런데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벌써 11월 13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한 10개월 지난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창호 이제 압수수색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문다혜 씨 압수수색을 갖다가 부암동사인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문다혜 씨가 종로를 좋아하나 봐.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구기동 살다가 네. 그러다가 양평동은 아마 집만 사놓고 그렇죠. 거기에서 예. 거주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태국 살 때 양평 예. 구입했으니까 예. 한국 돌아와서는 마찬가지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 종로구나.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예. 종로구에 있는 부암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압수수색이 됐다. 그 이야기니까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죠. 그 거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네. 만약에 조사를 안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뭐 기소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도 전 영부인이죠. 그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가 마지막일 거고요. 그다음 오늘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은 뭐가 있죠? 조국 대표 지금 오늘 네네, 맞습니다. 그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에 네. 이종석 실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뒤로 뒷구멍으로 이렇게 그 귀가했다 뭐 그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오늘은 조국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다.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수사가 점점점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 기사를 하나 냈는데 이것도 네네. 뭐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큰 기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상직이 문제잖아요.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직이 그러니까 자기 딸의 뒷배, 자기 딸이 지금 태국에 가고 또 태국에서 정착하고 또 월급을 받고 하는 것을 도와준, 그리고 그 뒷배가 된 이상직에 대해서 고맙다고 중진공 이사장 측에 지금 임명을 한 과정, 그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또 드러났다고 하는 거지요. 바로 실무진, 그러니까 중진공 이사장은 복수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3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뭐 인사 검증을 하는 또 그 과정이겠죠. 인사 검증 담당 실무진이겠죠. 그 실무진이 당시 이상직이 부적격하다고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3명 중에 이상직 빼놓고 1명은 아예 검증도 하지 않았고 1명은 검증 도중에 중단됐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상직은 부적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대가로 임명을 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상직 씨는요. 네.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왜 중진공 이사장에 부적격해? 말도 안 된다. 네네. 이상직이 처음에 요구했던 거는 네. 중진공 이사장 따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정법점 TV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중진공이 어떤 데냐면요. 네. 직원이 1,300명이 넘어요.
와우, 그 기관 중에서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자산이 주차도 아닌데. 2020년 기준, 2023년 기준도 아니고 네. 2024년 기준도 아니고 네. 2020년 기준으로 네. 자산이 23조예요. 와우, 어마어마한 크기. 그 다음에 무슨 자회사가 중진공이 뭐 이렇게 큰가 봤더니 네. 한국벤처투자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봤습니다. 한국벤처투자가 중진공의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 이 스마트업이나 네네. 어쨌든 창업하는 사람들은 스타트업, 네네. 거기서 어떻게든 네네. 어떻게든 돈을 타내는 게 네네. 꿈이에요. 네네. 예. 그런 데가 이제 중진공 이사장이고 뭐 SBC 인증원, 중진공 파트너스 뭐 이런 그런 자회사들을 거느린 자산이 무려 23조고 네. 직원이 정확히 1321명인 네. 어마어마한 공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진공 이사장 누가 되나 봤더니 네. 차관 정도 했던 사람들이나 맞습니다. 아니면 이상직 같이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 가는데 네. 그런데 이상직은 중진공 이사장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 네. 장관을 요구했대요. 아니, 이 사람 무슨 자격이 돼요? 그 전에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증권회사 있었고 네네. 그 정도의 경력으로 장관은 그냥 벌떡 달라고?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이상직의 커리어가 뭐냐면 네. 동국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예. 현대증권 쭉 다니다가 예, 증권회사 다녔어요. 네네 2007년도에 이스타항공을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가를 쭉 하다가 그러다가 2012년도에 19대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20대 때 그 공천 못 받아서 재선에 실패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진공 이사장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 21대 그 국회의원이 된 거죠. 네. 그런데 19대 때 같이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누굴까요? 누구죠? 문재인. 오. 문 대통령도 19대 때 이상직하고 같은 당의 그 동료 의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상직은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네. 이스타항공이라고 하는 나름 재벌 행세하는 나름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 취급하는 하는 LCC라고 하죠. 네네 그러한 그 항공사를 소유한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상직과 문재인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다. 어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대 때 떨어지고 21대 되기 전에 그때 2017년도에 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상직은 여기에다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 네. 이미 19대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아 문재인 앞으로 가능성 있다. 뭐 노무현 뭐 그 비서실장하고 노무현 때 그 민정수석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지극정성 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직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네. 제가 곰곰이 지금 최근 생각을 해보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느냐. 이상직은 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을까? 네. 그거는 사업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사업하면 제가 만약에 항공사 사장인데 항공사가 잘 된다.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 같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이야 내가 이제 재벌 되겠네. 어? 그렇죠. 맨날 비행기 타고 놀러 가자. 뭐 비행기 타고 가자. 뭐 이렇게 거북이 노래 부르면서 네. 막 이렇게 룰루랄라 할 것 같은데 이상직은 네. 이스타항공이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회사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한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권력이 있어야 나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도 살아나고 왜냐하면 그 이상직이 뭐 이렇게 법정 구속당하고 뭐 다 그런 게 뭐냐면은 뭐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네. 특가법상의 배임 횡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마시키려면은 배지가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배지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손을 갖다가 약을 다 칠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나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정변 말씀에 제가 숟가락 하나 얹으면 사업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다. 그러니까 사업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면 네네. 국회의원 하라 이거죠. 상관없어요.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사업 자체가 정말 최악의 기업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말 악덕 그 사업가의 표본입니다. 제대로
임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고 사업을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것을 제대로 국토부와 함께 사업을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악덕 기업주들이 하는 그 행태를 그대로 했어요. 주가 조작도 하고 또 자기 사업을 그대로 편법으로 자기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또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임금 체불하고 나중에는 하면서 일단 해고하고 이런 악덕 기업주니까 도리어 권력이 필요하다. 네네.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영위를 하려면 권력으로 이걸 다 은폐하면서 나 혼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의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니까 뭔가 은폐하고 뒷배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상직이 받은 형이 네. 뭐 특가법 배임행령은 징역 6년 받았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도 뭐 1년 넘게 받았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다 합치면요 네. 1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상직이 이런 범행을 언제 했느냐 보면은 이제 배임 횡령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또 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사팀에 압력 행사해가지고 채용 비리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직이 국회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19대를 그러니까 네 그렇죠. 국회의원 하고 있는 동안에 온갖 횡령과 비리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20대는 내가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떨어졌고 그 다음에 나쁜 짓 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조금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네. 무조건 21대 들어가야 된다. 네.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정치하는데 돈 많이 들죠. 많이 들죠. 어마어마하게 들죠. 옛날에는 더 그랬죠. 그 옛날에는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지금 적게 든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네네. 적게 들은 건 상대적인 거고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19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할 때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 나름대로 보스 뭐 놀이하려고 하려면 네. 돈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대통령 나가려면 돈 필요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상직 같은 사람하고 친해 놓으면 나쁘진 않았겠네.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의 흐름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고요. 네네. 비근한 예로 보시죠. 김용희가 갑작스럽게 유동규와 그 다음에 남욱한테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한테 돈 내나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미 뭐 저 대장동 다 끝나고 한참 후의 일이에요. 네네. 2021년 정도의 일이니까 2021년. 네네.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우리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제 대선에 나가는데 호남을 잡아야 된다. 호남을 잡아야 된다. 호남을 잡아야 된다는 건 무슨 뜻? 조직. 호남 조직에 돈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돈 달라.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네. 이런 당연한 게 사실 그 돈도 다 검은 돈이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적법하게 받은 돈은 적법하게 영수증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조직에 돈 뿌리는 게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 네네. 그러니까 검은 돈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건데 네. 당연히 솔직히 밝혀지지만 하면 누구나 다 한다. 이게 정설이잖아요. 네네. 아니 그래서 이상직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출범하니까 처음에는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장관을 요구했대요. 중기부 네. 장관을. 네.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쑥 조사해 보면 지금 범죄 혐의가 드러났던 것들을 알 사람들은 다 알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문정권에서 이상직은 장관 해야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청문회 해야 되잖아요. 청문회해야지.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꽝 대신 닭으로 중진공 이사장으로 해라라고 했는데 그 중진공 이사장 자리도 보면은 2015년도에 뭐 했습니까? 2015년도에 배임뱅 횡령했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쭉 뭐 했습니까? 인사비리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중소기업 벤처를 진흥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23조짜리 그 공단에 이사장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내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거를 그래도 난 이걸 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이상직이 욕을 했던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21대 나와가지고 이제 당선됐는데 그때 선거운동 하기 전에 뭐 했냐면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네네. 추석 때 선물을 갖다가 보냈는데 지역구 그 사람들한테 네. 그런데 뭐라고 보냈느냐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사장 이사장 이상직 이거보다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이렇게 내부에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반대를 다 물리치고 중진공 이사장의 이상직을 임명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된 직후부터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계속 그 서창호에 대한 지원이 쫙쫙쫙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 이상직 밑에서 일했던 이스타항공의 실세 중에 실세가 누구였느냐. 네. 요번에 같이 이제 형사처벌 받았어요. 네. 구속은 안 됐고 집행유예 받았는데 네. 박석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타젯 사장이에요. 네네네. 예. 그 박석호 사장한테 가가지고 타이스타젯. 네네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을 타이스타젯에 전무로 임명해라. 네. 그 다음에 이상직이 아예 월급까지도 딱 정해줬대요. 이 사람한테는 800만 원에다가 렌트비 콘도 그 10만 바트래요. 10만 바트. 그게 이제 350만 원이라고 하는데 네. 타이에서 제가 태국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하나도 모르면서 어쨌든 태국에서 350만 원짜리 그것도 2018년도에 네.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데 아니었을까요? 예. 박석호가 네네. 증언을 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서창호가 사위인지 몰랐어. 네네. 그래갖고 누굴 내리 꽂았어. 낙하산. 그러니까 낙하산이야?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어디에 살아? 어디 집 구했어? 그랬더니 네네. 릴리하우스. 지금 얘기한 게 릴리하우스거든요. 네네. 릴리하우스에 집을 구했어요라고 서창호가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박석호가 뭐라 그러냐? 거기 살면 안 돼. 야, 내가 너한테 월급 얼마 주는데? 아니야. 조금 낮은 데 살아. 거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갑부들이 거기 하는 거지. 네. 아니, 네가 어디 거기 가냐? 네. 라고 말렸을 정도로 초호화, 그러니까 최고의 저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의 1인당 GNP가 한 10,000불 정도 되지 않나?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우리보다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그 정도 하면 규모예요. 그러면은 350만 원이면 네. 그때 2018년 6년 전에 네. 1,000만 원짜리 집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원이면 좋은 집 살지 않나? 그렇죠. 어마어마한 데 아닌가? 그 다음에 그것도 8년 전이면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웃긴 게 예. 박석호가 처음에는 네. 야 얘가 이상직 사위감인가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네. 사위를 갖다 그 다음에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거요? 훈련국장이 네. 구마다 아키라라고 한 사람인데 네네. 이 사람이 이제 타이스타젯의 훈련국장인데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 왜냐하면 저는 그 서창호가 네. 월급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네. 서창호보다 더 월급 많이 받은 사람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네. 사람이 누구냐? 네. 구마다 아키라인데 네. 그 타이틀이 뭐냐면 훈련국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훈련국장이면은 뭐 전문인보다 월급이 적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구마다가 월급이 더 많았대. 네. 왜 많았는지 아세요? 왜요? 그 사람이 그 타이틀은 훈련 그 국장인데 네. 동시에 뭐였냐면 네. 기장이었대. 파일럿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장 정도 되면 네네. 당연히 뭐 연봉이 뭐 한 2억 막 3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직원 중에서 구마다 아키라를 빼고 월급이 제일 많은 사람이 서창호였다. 네. 그런데 이 서창호 월급을 그냥 아예 이상직이 800, 그 다음에 350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학비까지 다 지원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박석호도 처음에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마다는 그러면 일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항공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 네. 서창호 영어 이름이 제임스 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뭐 게임 회사나 이런 데는 뭐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보다. 뭐 이종근 씨 이렇게 안 하고 네네. 뭐 그냥 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부장, 과장 안 부르고 네네. 똑같이 그냥 이름으로 불러갖고 보다 더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나오게 만드는 IT 업계들이 주로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부를 때는 뭐 종근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 그럼. 그러니까 영어 이름 만들어가지고 존 그 다음에 뭐 저보고는 뭐 제임스는 저기 걔니까 걔니까 그 서창호니까 데이빗 말 좀 웃긴 이름 없나 어쨌든
뭐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서창호도 그래서 옛날부터 이름을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전부터 갖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네네. 박석호가 지어줬대요. 영어 이름도 없었대. 너 영어 이름도 없니? 예. 그럼 지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 구마다 아키라가 뭐 일본말로 해봤자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기장이니까 영어를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헬로 뭐 제임스 그러면서 How are you? How do you do? 그러면 서창호는 맨날 I'm fine and you?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고 항공 지식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네. 800씩 줬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뇌물죄가 아닐까.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은 무지무지하게 무능한 거 아닌가. 저 같아도 밝힐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직위가 타이스타젯을 설립한 이유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구마다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이 회사가 도대체 운영할 마음이 있는 건가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구마다가 보기에 박석호라는 대표가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은 티켓 판매하는 사람이다. 네네. 티켓, 그러니까 티켓을 실제로 이 타이스타젯의 대표 겸 이스타항공의 그 티켓 관리 있죠. 그 매니저. 네네. 그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항공사 대표라면 돈도 끌어다 해야지. 또 태국 사람들 만나갖고 태국 그 부처 국토부, 우리나라의 국토부 같은 사람들 만나서 이 노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전혀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이 박석호라는 사람이 대표이고 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전무이고. 네네. 가장 결정적인 건 자본금이 있는데 그 자본금은 전부 다 계속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수익이 돌아오느냐? 2년 동안 비행기 딱 4번 떴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마다가 보기에 아니 도대체 이 회사를 왜 설립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제가 딱 2가지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타이스타젯을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려면 투자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네. 항공사는 투자밖에 없어요. 뭐에 대한 투자?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노선을 주려고 하더라도 너 비행기 몇 대야? 이게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비행기는 한 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네. 뭐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 딱 4번 하고 수익도 뭐 수익이 4번 2년 동안 4번 떴는데 수익이 난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무슨 검은 돈을 그 세탁하려는 어떤 용도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서창호 월급 주려고 만든 회사냐. 네네. 뭐 아니 왜냐 진짜 일을 하질 않았대요. 일을. 네네. 일을 따내려고도 하지 않고 투자도 안 하고 뭐 그리고 자본금만 계속 빼내가고 그래서 참 지금 그런 것들이 다시 회자되지만 아무튼 이상직과 관련돼서 이 진짜 제대로 전주지검이 좀 밝혀내라. 그 다음에 이제 타이스타젯이요. 네네. 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마다가 네네. 2020년 5월에 퇴직해버려요. 돈을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할 일이 없었나 보지. 아니 비행기를 갖다가 띄워야 되는데 비행기가 그렇죠. 안 떴나? 안 떴대요. 진짜로 그거 맞아요. 안 떴대. 비행기를 띄울 생각을 이 회사가 하질 않았대요. 네, 그러니까 구마다는 조금 양심적인 사람이었나? 네. 왜냐하면 이게 타이스타젯이 설립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네. 구마다가 퇴사해버려요. 네. 그러면 구마다가 기장이었으니까 기장도 없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타이스타젯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창호도 잘린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혼한 거 아닌가? 생각이 꼬리를 갖다가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게 뭐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8월 20일 며칠 전에 오늘이 31일이니까 한 열흘쯤 됐네요. 그 징역 4개월 나왔어요. 이상직이. 왜 이상직이 징역 4개월 나왔느냐? 국토부 공무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징역 4개월 나왔어요. 새로 지금 혐의가 있어서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네네. 2024년 8월 예, 예. 20일에 예. 징역 4개월이 추가가 됐는데 네네.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이제 11년 된 거예요. 네. 이제 11년 채워졌어요. 네. 그런데 그 국토부의 항공정보실장 딸이 네. 공인외국어 서류 같은 것들도 없어가지고 탈락했었는데 그런데 국토부 이제 관계자 딸이라고 해가지고 부정 채용해 줬기 때문에 네. 그걸로 징역 4개월 받았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공무원 딸내미 채용해 주는 거는 처벌받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것은 대통령 사위니까 처벌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그 국토부 항공정보실장도 네. 처벌받았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음. 왜냐하면 자기 딸 그렇게 뇌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이상직은 징역 4개월 실형 나온 거고요. 네. 뇌물 받았다라고 하는 국토부 항공정보실장은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그 집행유예를 갖다가 받은 거고. 그렇다면 문재인과 문대희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네네. 예, 그만큼의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으면 네. 결론은 자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 조국이 전주지검에 출석하는데 네네. 완전히 뭐 그 어마어마한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네. 조국혁신당이 요즘 곡성에 가 있잖아요. 완전 네네. 곡성에 올인하는데 잘 됐다. 전주지검에서 한판 크게 또 고함 지르고 곡성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가관이에요. 이 조국은 민정수석이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민정실에 자기 밑에 있었던 그 행정관을 뭘 했냐면 당시에 그 문다혜가 태국 가는데 물론 돈은 이상직한테 나오지만 네네. 행정적 지원이 어마어마했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정변. 우리가 어디 이민 가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간 많이 들고 서류도 많이 들고 네네. 그리고 또 아들의 그 학점 문제 네네. 또 엄청 시간 들잖아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랬대요. 저도 안 네네.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1, 2주 만에 다 해결이 됐대. 네네. 물론 대통령 딸이니까 좋다라고 저도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근데 그걸 도와준 사람이 이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불러다가 지금 신문해야 되는데 콧방귀 끼고 검찰에 안 나가고 있대.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냐면 조국혁신당에 들어가서 당직자래. 네네. 그러니까 공판 전 증인 신문을 네네.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네. 재판부가 받아들였대요.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네. 공판이 시작이 되기 전에 재판도 하기 전에. 정식 재판이 이제 그 재판이요. 네네. 일반 그 민사 재판은 그냥 재판이라고 하고요. 네. 공판은 형사 재판은 공적인 재판이잖아요. 사적인 그렇군요. 재판이 아니고 예. 공적인 재판이니까 예. 그러니까 공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공공할 때 그 공짜 써가지고 네네. 그런데 정식 재판 열리기도 전에 그 뭐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쁠 수도 있잖아요. 예. 내가 태국 나가야 되는데 증인으로 나오래. 네. 그럼 근데 아직 재판 언제 합니까? 그러면 12월에 한대. 네.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판정 증인 신문 하겠습니다.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네네. 지금 저희 조국 그 대표는요 어디 있냐면 영광에 살아요. 네. 월세 얻었대요. 그 다음에 신장식 의원님은 어디 사느냐? 곡성에 살고.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겠다. 완전히 곡성의 영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전주까지 올라와가지고 예. 한번 또 으쌰으쌰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민정수석이었으면서 몰랐다라고 하기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창호를 몰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 당시에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당시에 민정수석실은 이 행정관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모든 걸 다 도와줬느냐, 그러니까 친인척 관리라는 사람이에요. 네네. 윤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어떤 도움을 줬다라는 건데.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 그런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거 보고받지 않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가 모르는 사람이 딱 들으면 예. 우리나라도 마치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예. 대통령이 딸이 한 10명이고 아들이 한 10명이고 돼가지고 예. 아들 10명, 딸 10명이면 한 20명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딸 넘버 한 6 정도 되는 딸이니까 놓쳤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넘버 6. 이번에 놓쳤어. 태국이야? 참 안타깝다. 내가 모르고 있었네. 어떤 나라는 임금님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와이프도 여러 명 있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막 20명 막 이렇게 되는 나라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국 그래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 딸 하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이름 다 알아요. 아들 이름이 뭡니까? 그 다음에 딸 이름 뭡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박석호가 예. 이제 서창호라고 한 사람 뽑아라 딱 했다가 네. 서창호가 누구야? 근데 800만 원씩이나 줘? 이상직 같이 짠 사람이 이상직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직원들 월급 안 주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800이나 줘? 네. 태국에서 이야 그러면서 혹시 사위하냐라고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이래. 그리고 났는데 그 와이프 이름을 갖다가 네. 뭐 관심도 별로 없었을 네, 텐데 네. 와이프 이름이 딱 드러나는 순간 허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다혜. 예. 뭐 이다혜도 아니고 김다혜도 아니고 문다혜가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랄 만큼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그 이름 석자 문다혜를 그 조국은 놓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박석호가 검찰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문다혜를 보기 전까지 네네. 사실 800만 원의 낙하산이니까 너 좀 저 야근 좀 해. 뭐 저 공항 좀 나가. 네네. 너 이제 하나도 모르잖아. 이렇게 했던 게 문다혜 딱 보고서 후회를 했대요. 아니 사위라니. 그래서 내가 너무 구박을 했나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대통령 따라하고 싶다. 아니, 아무튼. 네네. 지금 뭐 전주지검 저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가지만 더 하세요. 예. 지금 뭐 독도 지우기 운운하면서 네. 막 그다음 뭐 죽창가 운운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가 다시 이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네. 이상직 이야기 들으니까 서창호 생각나고 서창호 이야기 들으니까 문다혜가 생각이 나잖아요. 네네. 문다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문다혜가 대학이 생각이 나요. 문다혜가 예.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일본이죠. 일본의 그 황국 신민을 배출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대학. 네네. 그러면 국사관 대학이잖아요. 네네. 국구식한인데 네. 그 한자로만 우리식으로 읽으면 국사관 대학교인데 네네. 이 국사관 대학 어떤 데입니까? 그야말로 그 제국주의적인 그런 대학 아니었습니까? 네네. 요시다 쇼인의 정신을 받드는 대학 아니었겠습니까? 교과에도 황국 신민 얘기가 나오는 네네. 아직도 교과가 네네. 그렇게 돼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독도 조형물 좀 이제 새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단장한다라고 해서 좀 그거 대통령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 뭐 거기 이제 담당자가 지하철 공사나 뭐 어디나 전쟁 기념관이나 그런 데서 알아서 했는데 네. 그거 뭐 그런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무슨 뭐 친일파의 괴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일본 총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밀정이래. 네. 그런데 자기 딸을 네. 그 국사관 대학교에 보낸 사람이 총독입니까? 아니면은 딸도 없는 사람이 총독입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뭐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논리대로 한다라고 하면요. 네. 조선 총독은 문재인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그 문재인 밑에서 민정수석했던 사람은 밀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조국이 밀정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조국이라는 이름이 밀정이 될 수 있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 일제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네. 자기 딸을 국구시간 대학교 같은데 이렇게 입학시키고 졸업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네. 뭐 친일파 운운하는 일은 진짜로 그 앞으로는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주간문춘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잡지죠. 거기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는 일본을 좋아해. 라는 제목입니다. 딸은 지금 얘기했죠. 고쿠시칸 대학교 나왔죠. 아들은 유명한 뭐 디자이너라면서요. 그래픽 디자이너, 뭐 네네. 아티스트라고 하죠. 그런데 아들이 그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옛날에. 자기는 그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아니 좋아한다는 건 뭐 폄하하거나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어찌됐든 주간 무친에 따르면 딸은 고쿠시칸 나오고 아들은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하고. 사실 그다음에 저도 커밍아웃 할게요. 예. 저는 스시 좋아합니다. 보통 20인분 정도 드세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애니메이션 좋아하긴 네네. 해요. 토토로 좋아하긴 네네네. 하는데 어차피 우리 둘 다 친일파인가? 네네. 김정숙 얘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그 주간 문친에 하나 더. 김정숙은 당시에 부산에 있을 때 부산에서 일본의 정통 다도를 가르치는 그 모임에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음. 주간문춘이 취재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는 일본을 좋아해. 아니 그 다음에 문다혜가요. 예.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네. 부산 외고를 중퇴했어요. 예. 그런데 전공이 뭐냐? 네. 고등학교지만 외고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과, 불어과, 중국어과 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과 나왔냐면 네. 그 박주민은 중국어과 나왔던 것 같아요. 대원외고에 제 기억에. 네. 문다혜는 부산외고에 일어과를 중퇴했어요. 이력과 나왔구나. 그러니까 곡구식간 대학을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 집안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안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별로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곡구식간 대학은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와세다 대학이나 뭐 그런 대학 못 가면 뭐 비슷한 뭐 그런 대학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다음에 제가 교토 갔다 왔을 때 6월 달에 동지사 대학 있었거든요. 네. 도시사 대학. 네네. 뭐 그런 대학 같은 데도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곡구시간 대학을 갔나? 그건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을 드는데 네. 어쨌든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민주당에서 이렇게 일본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어저께 여러분들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물론 좀 낌새가 이상했어요. 무슨 얘기? 행정법원에 MBC 박문진 이사와 관련된 선임과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원래 26일로 좀 연기하겠다 하는 것도 좀 이상했는데 분위기가. 네네. 어저께 판결 자체가 2인 체제를 문제시 삼으면서 이건 사실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즉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날 6명에 대해서 박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을 지금 정지시켜 버렸죠. 5명. 6명. 6명. 박문진이니까. 박문진 네네. 이사 6명입니다. 네네. 자, 이 6명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8월 12일 날 임기가 맞춰진 사람들이 계속 박문진 이사가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것도 사실 적법한지 참 의문입니다. 그거는 적법해요. 예. 왜 그러냐면 예. 박문진 법이 있거든요. 네. 박문진법 제가 찾아보니까 네네. 6조 2항에 있어요. 네. 6조 2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네.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갑자기 네네. 공백이 생기면 네네.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므로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어떤 지금 취지겠네요. 박문진 이사장이 네네. 옛날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하고 편집인 했던 권태선 씨인데 예. 권태선 씨가 박문진 이사가 언제 됐느냐? 네. 2021년 8월 13일에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박문진법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24년 8월 12일까지가 임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8월 26일인가? 뭐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가 이미 끝난 지가 2주가 지났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임 이사장이 임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네. 이진숙 그 위원장이 임명은 했지만 음.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임명은 했지만 그게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임명을 정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임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하게끔 된 게 어제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자동적으로 권태선 위원장이 지금까지도 후임 이사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 이사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네. 이거를 갖다가 그 방통위 상임위원을 이제 임명을 안 해버리면 네. 그러면은 권태선 씨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이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럼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결정이 왜 이런 결정인가 봤더니 네. 그 제가 이제 그 결정문은 못 봤지만은 그 신문에 나온 것들 쭉 봤더니 네.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따를 때 네. 그 두 명이서 의결한 것은 그 입법 목적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5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은 네. 이러한 상임위원회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된다. 이게 입법 목적인데 네. 지금 2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는 일하지 말라 이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법을 해석하는 그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제일 기본적인 게 물리적인 해석이거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법 규정을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런데 물리적 해석 가지고 법을 잘못 만들었든지 뭐 그래가지고 아리까리한 경우에는 한 목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뭐 그런 뭐 그다음에 연역을 봐서 연역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법의 해석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한 목적적 해석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입법 목적이 뭔지를 봐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네.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 목적이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가 아리까리하고 애매할 때 한 목적적으로 하고 입법 목적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방통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13조 2항에 네. 그 방통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럼 재적위원이 뭡니까? 네. 재적위원이 뭐냐면은 네. 개념이 뭐냐면 위원 정수에서 네. 5명이죠. 네. 사직, 사망, 퇴직, 자격상실, 제명 등에 의해서 결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 실제 위원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재적위원은 네네. 그 의결할 때 그 방통위에서 의결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재적위원은 네. 전체 방통위원이 5명인데 네. 그 중에 3명은 국회에서 그 퇴직한 후임자를 채워넣지 않아서 결원됐기 때문에 실제 방통위원은 2명이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재적위원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에 무슨 뭐 입법 목적 운운하면서 2명이니까 이거는 의결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판사님들이 그 고등학교 국어 실력도 없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거 고등법원에서 바로 잡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좀 전에 설명이 쏙쏙 귀에 오는데 이거예요. 동일한 행정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6개월 만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나요? 행정법원은 그럴 수 있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판사 마음이니까 생각이 다를 수.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딱 나왔다. 네. 그럼 그건 이제 판례가 판례가 되니까 된다. 그 대법원 판례는 따라야죠. 뭐 아무리 내가 뭐 뛰어나고 나 천재야 막 스스로 판사가 그래도 네. 그래도 그렇게 저 천재면 나중에 대법관 돼가지고 판결 마음대로 만들어라.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네. 제가 문제시 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난 3월입니다. 3월에 네네. YTN 노조가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 전에 했지. 3월에 판결이 나왔으니까. 어떤 네네. 판결이냐면 YTN이 지금 민영화됐잖아요. 네. 유진한테 넘겼습니다. 유진이 지금 소유자예요. 그런데 당시에 YTN 노조는 이거예요. 똑같이 2인 체제에서 이거를 의결했다. 네네. 그러므로 이것은 무효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정법원 1심은 각하시켰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 YTN 노조가 항소를 했겠죠. 네네. 그러니까 고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인 체제가 적절한 것은 아니다.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 네. 유효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근데 같은 사안이잖아요. 의결을 한 건 같은 사안이잖아요. 네네. 2인 체제가 의결을 했다라는 건. 네. 그렇다면 이게 MBC든 무슨 YTN이든 어쨌든 방통위의 방통위원장과 위원이 어쨌든 2명이고 이 2명이 의결을 한 사안이므로 유효하다라는 것과 이쪽은 아니다라는 쪽이 지금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제 상식적으로 네. 재적위원을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제 적이에요. 제 적. 네네. 적이 있는 사람. 네. 적이 있는 사람 2명밖에 없으면 그게 제적위원이지. 원래 법에 5명이 있어야지 그게 맞고,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명이 다 채워져 있는 게 적절하지. 네. 하지만 적절하지 않더라도 제적위원은 2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좋은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강제원 부장판사가 이걸 갖다가 그 결정을 했는데, 네. 곧 죽어도 자기들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는 없어요. 뭐 아무리 아니야 저 강 부장 그거 아니고 제적위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해봐. 그래도 강 부장이 아니야 나는 그냥 입법 목적 생각할래. 그러면서 빠득빠득 우기면 어쩔 수가 없는 게 현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고등법원에서 이제 수정돼야 된다, 정정돼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만약에 이런 에피소드가 없어도 MBC가 정상화 되려면 10월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10월까지는. 네. 그래서 야, 언제 또 10월까지 기다리냐. 그 MBC가 온갖 그런 뉴스타파 정도 되는 그러한 뉴스를 갖다가 마구적 그렇게 생산하는, 공방에서 막 방송하고 예. 서울의 소리라는 그런 진짜 그 유사 언론 매체라는 데서 있는 걸 그대로 또 방송하고. 그러니까 MBC 위상이 예.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정도로 격화가 됐잖아요. 예. 땅에 추락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나, 빨리 정상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기 때문에 네. 야, 10월도 길다. 10월까지 언제 기다리나 그랬는데, 이게 그 결정이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제 계산으로는 여기서 또 한 2, 3개월은 또 늦어질 것 같다. 아니 고법이 이거 갖고 또 한 2, 3개월 걸려요? 제가 봤을 가처분 때 신청과 그 정도 관련된? 걸릴 거예요. 하세월이군요. 하세월.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근데 기억에 또 하나가 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방통위가 어쨌든 골치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통위원들을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4군데의 로펌에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방통위의 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 법에. 그래서 2명이든 3명이든 제적위원이 뭐 1명이 아니면 그것은 적절하다라는 자문을 4군데서 똑같이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어찌됐든 알고 봤더니 이 강판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네네. 아주 유명하다는 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젯밤에 정변한테 사실은 좀 자문을 구했어요. 네네. 이 사람 국제법 연구원 맞냐? 그랬더니 네. 맞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구글링을. 맞나? 딴 판사들은 사실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야, 0.5초로 구글신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맞아. 근데 너무 혁혁하게 앞장서서 판결도 내리고 했어. 그 판결이 바로 뭐 종교적 병역 거부, 뭐 이런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당시에 국제법 연구회 소속 판사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 그래? 판결을 내릴 수 있어. 근데 판결문에 어떻게 썼냐면 막 이렇게 썼습니다. 시민들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민주항쟁을 통한 부당한 권력이나 어해에 맞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 하면서, 이제 곧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는데 네네. 병역적 이런 종교적 병역 거부는 이제는 무죄가 돼야 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판결문에 네네. 이 촛불 집회까지 등장을 합니다. 네네. 뭐 그러려니 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데, 저는 이러다가 예. 그 판사가 나라 망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 지금 판사들이 자신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거나 네. 또는 아주 비겁하게 회피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사님들 3,000명 있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의 판사님들은 진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재판하고 일하고 있는데, 네. 이런 몇몇 판사들이 이상한 판결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의 국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떠오릅니다. 인권법 연구회와 그 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이렇게 법원 내에 완전히 무슨 파벌처럼 좌파에 경도된 어떤 판사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제가 다시 이게 상기가 됩니다. 인권법 연구원 판사의 73명 중에 18명이 요직을 진출했다라는 기사. 우리법 연구회의 현직 회원 판사 129명 명단이 공개됐는데 대부분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들을 배출했다. 네네. 자기네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이건 좀 하나회 같이 뭐 이렇게 그 굴림 장이 이너서클화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판사들이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네. 그 판사님들 중에 진짜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공부 모임을 갖다가 가진 게 그게 뭐냐면 민사판례 연구회예요. 그 민사판례 연구회는 거기 출신들은 뭐 아주 그냥 서울대나 이렇게 유명한 대학의 그 민법 교수님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판사들 중에 아주 잘 나가는 판사들, 네. 그 다음에 또 변호사 중에 아주 그냥 뛰어난 변호사들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법원 내 에이스 그룹으로 이렇게 딱 그 자리 잡았던 때가 있는데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뭐 다들 워낙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니까 네. 좀 저 같은 사람 나도 저런 데 들어가고 싶은데 껴주질 않네 부럽다 이러고는 있었는데 아, 네네. 우리 인권법 연구회나 뭐 그런 데는 네. 그것도 아니면서 그야말로 판사가 권력을 지향하는 네. 그 뭐라 그럴까 실력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참 개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저는 방통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요? 제적위원이 뭔지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로펌에다가 자문을 받습니까? 저는 국문과 교수님한테 자문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적이 뭐냐 제적이 예. 그거 모르나 진짜?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등법원에서는 제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기를 진짜 기다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진짜로 그 유리천장 깨듯이 그렇게 와장창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까지도 됩니다. 판사가 정말 최악인 판사라고 제가 판사를 욕하면 안 되는데 네네. 여긴 게 정진석 지금 저 대통령실 비서실장 당시에 이제 의원 시절에 네네. 정진석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1심 판결입니다. 네네. 당시에 실형을 선고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벌금형으로 됐대요. 네네. 일단 벌금형이라는 게 감형된 건가요? 감형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네네. 정치인이잖아요. 네네. 정치인 실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날라가요. 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증교사든 공직선거법이든 실형이 나오면 네. 날라가요 피선거권이.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네.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황당하고도 조금 되게 찜찜했을 거야. 네네. 그런데 어쨌든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벌금을 또 많이 때렸더라고요. 1,200만 원. 와, 그 너무 세다. 아니, 500만 원 구형했어요? 검찰이. 검찰이 500만 원 구형했었나요? 예. 그러니까 참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뭐 어쨌든 그때 그 박판사인가 누구였던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박병곤입니다.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정 구속 안 시킨 게 다행이다. 저는 그 생각. 아니, 박병곤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교 때 SNS에 고등학교 때 글을 써갖고 네네. 내가 영통의 가장 나이 어린 정의당 당원이다라고 네네. 하면서 나의 반 아이들에게 레드 바이러스를 심어줘야 되겠다. 뭐 치기 어렸다고 칩시다. 네네. 그 다음에 가장 극악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떨어졌을 때 막 한숨을 쉬면서 SNS에 통탄의 글을 올려요. 네네. 판사가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묵과할 수 없다라고 네네. 하면서 그때 실형을 언도를 한 거거든요. 네네. 이런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아예 SNS에 대놓고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판결 나온 다음에 기자들이 다 찾아봤는데 그런 SNS 글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네네. 버젓이 그때까지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느 쪽으로든 상관없어요. 사람을 계속 판사로서 임명할 수가 있나요? 일단 판사님들은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 이제 그 테스트를 갖다가 받는데 네네. 근데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웬만해 가지고는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판사는 공정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공정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 아무리 결과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했어도 네. 재판하는 과정에서 누구 왠지 이제 편파적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주면 그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패소한 사람이 있을 텐데 굉장히 그냥 뭐 원고 편만 막 드는 것 같은. 승복 못하죠. 그럼 승복 못해요. 그러면 네. 그 재판이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은요. 네. 그 칼을 만지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칼을 만지는 사람인데 예, 예. 그 가끔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 예. 경찰서나 이런 데서 권총 가지고 장난하다가 오발해가지고 사람 죽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게 판사 검사거든요. 예. 판사 검사 총하고 칼 이런 거 다루는 사람인데 네. 이거 가지고 장난치다가 사람을 갖다가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판사 검사들은요. 네. SNS 하면 안 돼요. 그럼요. 만약에 박병곤 그 판사가 본인 양심에 따라 가지고 네. 나는 정진석이라고 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본인 양심에 따라서 하나의 그 치우침도 없이 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그런 식으로 SNS에 글을 올리면 올리는 순간.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정말로 그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했다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병곤 판사의 저런 행태는 네. 그 사람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대한민국 법원 전체가 네. 의심을 받는 그러한 아. 모습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법원 규칙에 네. 판사들은 웬만해서는 그 SNS 하면 안 된다. 네. 저런 식으로 SNS 하면 징계받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네. 규정만 있으면 뭐 합니까? 징계를 갖다가 때려야지. 네. 답답해 죽겠네. 아이고, 지금 진짜 속이 끓네요. 지금 찾아봤더니 더 많아. 조국 법무장관 자녀 입시 비리가 불거지니까 네네.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음.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됐다.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다. 라는 글들을 올렸네요. 뭐 하나같이 주옥 같은 글들만 올립니다. 어찌됐든 뭐 2심도 벌금 1,200만 원 진짜 뭐 기가 막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한 표현은 좀 일부 표현이 과할 수는 있어도 사실 여부를 얘기하면 네네. 사실상 다툼의 여지가 커요. 그러니까 당시의 얘기는 이거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죽음과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그 다음에 사위 뭐 이렇게 해서 박연차에게 돈을 받았다. 기억하시겠지만 왜 그 노무현 대통령의 딸이 미국에서 뭐 살게 됐는데 뭐 집을 사느니 마느니 해갖고 박연차가 돈을 주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지원을 해서 이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 그것을 알게 된 노무현 대통령이 대노했다. 여기까지는 월간지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왔는데 네네. 문제는 그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부부싸움을 해서 뛰쳐나갔다는 등 이런 확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부부의 어떤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관련된 다툼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 무슨 허위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만 원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네네. 어쨌든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도 실형이 안 나왔으니까 네. 뭐 그럴 거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네. 그나마 이제 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판사들의 이런 그 행태들과 관련돼서 이런 게 더할수록 다른 어떤 판사들의 그 신뢰도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정말 먹칠하는 거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